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번은 달라요라는 말을 제일 극혐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 잡았죠. 그런 네, 말이. 그렇죠. 네.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Q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좀 지금은 오히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라는 방법보다는 지금 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IT의 신, 이형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4월 1일에 녹화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10% 오르고, 네, 간만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네. 이게 사실, 이거 사실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이 달라진 건 없죠, 사실. 네네, 없어요. 그동안에 뭐 터보 퀀트다, 네. 전쟁이다, 네. 유가다, 금리다. 이게 물론 이제 환경을 바꿀 수는 있겠으나,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펀더멘털이 달라질 만한 건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보셨는데, 네. 사실 만약에 전쟁이 2달 이상 길게 간다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건드리면, 네. 뭐, 이게 계속해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또 건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수요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반도체 전방 수요 시장이 뭐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일 큰 수요처가 AI 인프라고, 그 AI 인프라라는 거는 결국 B2B거든요. 네. B2B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네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다가 반도체를 갖다 넣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시행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금융이 건설.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주식 하면 안 되죠. 네. 세상이 망할 거니까. 터보 퀀트 얘기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뭐 이미 그 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냥 반도체가 주가가 빠지니까 예. 뭔가 이제 논리가 필요했던 것 같고, 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작용한 건데, 사실 1년 전에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AI 모델에 그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어요. 일부. 네. 그리고 6분의 1로 압축한다라는 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성능은 아닌데 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령 6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또 재번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결국 메모리 수요가 더 많이 늘죠. 오히려. 네. 줄어들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압축하는 만큼 남는 메모리로 또 무엇을 할까? 네. 또 서비스를 또 이제 확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터보 퀀트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전쟁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죠. 네. 네. 어쩔 수가 없고. 몇 가지 조금 이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적 추정치는 계속 우상향 되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주간 단위로도 계속 그렇고, 그러면은 뭐 전방 수요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단 그 EPS 전망치, 그 메모리 업체들의 EPS 전망치는 아마 1분기 중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로 더 업사이드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익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EPS는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예. 요게 이제 그러면 과거의 사이클에서 보면요, 주가를 팔아야 돼요. EPS 전망치가 그쵸. 정점을 찍으면. 성장세가 꺾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사실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번은 달라요라는 말을 제일 극혐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 잡았죠. 그런 네, 말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써도 될까?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이클이 과거 슈퍼 사이클하고 뭐가 다르냐. 과거 슈퍼 사이클은 철저하게 Q, 물량이 주도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방 시장이 B2C가 메인이었죠. 네. 그래서 물량이 주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쇼티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막 늘렸죠. 캐파 투자를 막 해서 이제 공급이 늘리니까 그게 공급 과잉으로도 순식간에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보통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Q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빗 그로스가 지난 2년 동안 늘어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간으로 따져도. 그런데 계속해서 비트 단위로 이제 네네. 그 출하량. 맞습니다. 요게 이제 Q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랐죠. 2023년부터 4년, 5년. 그렇죠. 네. 계속 가격이 올랐고, 그거는
원래 없던 제품이 생긴 거죠. HBM이라고 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ASP 평균 판매 가격을 계속 올려왔던 그렇죠. 거고요. 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이클은 또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는 커머디티잖아요. 그래 왔죠. 네, 예, 범용 제품이고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재고에 문제가 있죠. 재고가 줄면, 재고가 없으면 가격이 급등하고 재고가 넘쳐나면 가격이 급락하는 네.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얘는 PER 밸류에이션이 안 돼. 그래서 PBR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시클리컬 산업의 어떤 한계였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이제 메모리 중에서 커스텀 제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특히 대표적인 게 HBM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나오는 게 소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나오는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 HBF,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자, 이런 커스텀 제품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점점 메모리 자체가 파운드리화되고 그리고 이게 계약된 물량과 가격대를 사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재고의 리스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메모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플 리레이팅을 해줘야 된다. 라는 논리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EPS는 계속 올라왔는데 실적 추정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 몇 배 줄 것인가는 사실 그게 안 변했어요. 그렇죠. 과거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 6, 7배? 그렇지 않습니까? PER로 물론 이제 PER로 사이클 산업 보는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릴레이팅, 네.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2분기의 어떤 주가 상승 2분기에 어떤 주가 상승을 더 추가로 업사이드를 만드는 요인이 결국 멀티플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왔고 이게 피크를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멀티플로 네. 끌고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메모리의 주문 생산처럼 네. 파운드리화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주총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재평가 요인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메모리 자체가 커스터머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범용도 사실 장기 공급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이게 그 고객하고 그 공급,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면 LTA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1년 단위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이었는데 이번에 CSA라고 해서 전략적 고객 장기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 회사마다 용어는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5년 장기 계약인데 그러면 고객하고 5년 장기 5년. 계약을 왜 하겠습니까? 야, 5년이 과거 네. 같았으면 반도체 사이클은 2번은 변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약하는 이유는 이제는 같이 메모리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맞는 어떤 그 프로토콜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로드맵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자체가 점점 파운드리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혹시 장기 계약의 단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과 가격을 다 5년치 똑같이 계약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는 조금 손해를 봐야 되죠. 깎아드릴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가하고 그리고 이제 고정 거래 가격 간의 갭이 원래는 한 30% 정도 프리미엄 차이가 났죠. 예.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보다 한 30% 비쌌어요. 예. 근데 3월 19일을 기점으로 현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프리미엄 갭이 20%까지 줄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스팟 가격보다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고정 거래 가격을. 예.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이클이 하락일 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사이클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기대 이익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팟 가격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최근에 네. 한 며칠, 몇 주 정도는 스팟 가격이 이제 오르다 좀 안 오르거나 좀 조정받는 구간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그게 또 주가에 심리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장기 계약에도 또 이제 펀더멘털에도 실적 추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그 계약마다 그 옵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만약에 1년 동안 100불로 만약에 바인딩을 해놨어요. 네. 근데 스팟 가격이 뭔가 많이 움직일 경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스팟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사후에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로 추가로 금액을 정산해주는 그 옵션 계약. 네, 그런 식의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스팟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고정 계약한 것보다 조금 이제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식의 옵션 계약이 가능한데 네. 그거는 어떤 그 표준 계약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네네. 근데 그 주총에서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공교롭게도 장기 계약에 대해서 고객사와 논의 중이다 이야기를 했고,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힘든 건가요? 그렇죠. 다만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대량 구매 고객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LTA 기반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이크론처럼 진짜 5년 중장기 계약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5년 동안 우리가 장기 계약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R&BD라고 하죠. 그 리서치 비즈니스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걸 제품화까지 뭔가 하면서 아마 연구개발단의 협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연구개발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AI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할 건데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이거야. 그러니까 같이 만들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HBM만인지,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거시 D램까지인지, 향후에 HBF까지인지 장기 계약이 가능한 제품군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뭐 일단은 당장은 HBM이나 뭐 범용 D램이나 이런 스팟성의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장은. 그런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AI 인프라 로드맵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 초저 지원 기반의 LPU를 그렇죠. SRAM 기반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럼 SRAM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베라 CPU에 소캠2 모듈이 들어가는데 거기 또 누가 개발을 해줘야 되죠. 소캠을. 네. 그리고 루빈 GPU에 들어가는 HBM4는 또 같이 누가 개발을 그렇죠,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네. 뭐 더블 밴더로 갈 수도 있겠고, 네네. 이거는 누구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벨롭먼트, 같이 개발을 하면서 공급까지 장기간 가져가는 가장 좋은 선례가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다른 하이퍼 스케일러들,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애들도 같이 또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말 그대로 주가 멀티플, PER, 배수를, 혹은 PBR의 뭐 밴드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기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멀티플을 높일 만한 요인, 또 이제 이건 이제 수급 요인이긴 한데, 하이닉스의 ADR 상장, 그러니까 미국의 예탁 증서를 상장을 해서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하이닉스를 조금 더 많이 거래를 하면 밸류에이션 갭,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ADR을 상장하는 게 그냥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 조건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ADR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릅니까? 라고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 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할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게 뭐 ASML하고 TSMC가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독점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의외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좀 취약하거나 그냥 이제 원 오브 댐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DR이 그렇게 오히려 성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 몇 개 은행 지주사라든지 한전도 있을걸요? 그 ADR 상장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이 과연 저평가를 탈피를 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네.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좋은 거, 뭐 이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ADR이 상장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여러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패시브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 그럼 이것도 삼성전자가 당연히 주시하고 있을 텐데. 네. 사실 삼성전자도 GD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만 글로벌 예탁증서, 글로벌이라고 해서 그거 있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탈피했느냐? 또 이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 그럼 우리도 ADR, 우리도 묻고 더블로 가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가 삼성의 어떤 주요 기관 투자자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ADR에 대해서 뭐 이제 요청이 온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GDR하고 ADR을 좀 구분해서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ADR은 미국에다가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A가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을 상장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식을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에다가 예치를 해놔요. 킵해놓고. 네, 요거를 이제 그 담보로 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발행을 해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게 ADR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발행한 GDR 같은 경우는 일단 룩셈부르크 그리고 런던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을 한 게 아니라서 일단 미국에서 거래는 됩니다. 근데 이제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에 못 들어가요. 지수 편입이 안 네네. 되는. 지수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상장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삼성도 그래서 ADR 상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그 SEC에 폼 F1이라는 거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거 성과를 보고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겠죠.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해야 될 테고. 근데 중요한 것도 이제 그 ADR을 발행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해주길 바랬으나 신주 발행한다고 했죠. 그 하이닉스도 네네. 뭔가 공모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신주 발행은 좀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저는 뭐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좋을 때, 장좋을 네,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메모리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뭔가 주목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고, 이게 사이클이 만약에 꺾이고 나서 하면 사실 오히려 김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주들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처음에는 원래 그 SK하이닉스가 2.4%의 자사주 가지고 이제 상장하는 안이 나오다가 갑자기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더니 또 그 분량만큼 그대로 또 신주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했던 건 이제 법 그렇게 바꾸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한 건데, 그렇죠. 그만큼 또 우리는 신주를 찍고 그러면 이제 주주 뭐야 이거 왼쪽 주머니 있고 오른쪽에 넣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이건 좀 뭐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지금은 오히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라는 방법보다는 지금 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우보다는 웬. 네. 네. 그러게. 근데 이게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도 그렇고 또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아니 올해만 해도 뭐 100 몇십 조를 벌 수 있다며. 그 돈 갖다 뭐 할 건데, 이게 약간 좀 생각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과 경영진 사이에서. 그렇죠. 어쨌든 그 메모리라는 게 계속해서 뭐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그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어떤 미국에 있는 주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갈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TSMC의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미국에서 경영을 해온 마이크론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신규 투자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벌어서 주주들에게 환원도 많이 하면 완전히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벌어서 남긴 적은 또 많지는 않았었고 또 재투자를 또 해야 했던 그런 산업이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 달라져야 아까 말씀해 주신 멀티플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주 환원도 보여줘야 되고. 최근에 또 책을 내셨는데 이게 네네. 4월 15일부터 네네.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예판. 예약 판매. 예약 네. 판매. 네.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인데, AI 버블입니까? 지금 버블이 아니죠. 그 책 제목, 네. 이거 노이즈를 말한 겁니까? 혹시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AI 이영수 대표가 버블이 됐어요. 막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책을 쓸 때만 해도 버블이 초입이었어요. 한 그 1월, 2월에는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월 시장을 지나면서 사실 버블이 거품이 싹 거쳤죠. 네. 네?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요? 아니면 어떤 주가가 측면에서? 조정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실제로 지금 그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보면요. 예, 예, 예.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S&P 500에서 반도체 섹터의 PER이 40배였어요. 네. 최근에 지금 PER 몇 배까지 낮았는지 아세요? 얼마까지요? 19배입니다. 그게 반토막 난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는 올라오면서 주가는 맞습니다. 떨어져서.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PER이 지금 19배라고 하면요. 코로나 때 쇼크 났을 때 있죠. 예. 저점 밸류에이션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네네, 미국 기준으로.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그 12개월 포드 음. EPS 기준으로 보면 PER이 지금 8배까지 떨어져 있죠. 어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버블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또 다시 넘쳐나는 유동성들이 반도체 쪽으로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버블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받은 사이에도 네.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왔으니 네. 약간 조금 비싸진 감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 네. 다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딱 버블이 오기 전에 버블 책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음. 버블이 오고 나서 이 책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AI 버블이 또 근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럼 또 한 번 아주 짧은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버블이 올 수도 있겠고 또 반도체 실전 투자들은 또 항상 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사이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네. 왜 이번 AI 버블이 예. 다가올 버블이 과거 닷컴 버블만큼 큰 버블이 올 건지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유동성과 어떤 투자 스캠이나 이런 것들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 때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제가 그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때 닷컴 버블 정도의 광란을 겪으셨던 분들, 투자자, 지금 살아남으셨던 분들, 성공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뛰어내릴 게 아니라 네. 약간 비싸지더라도 네. 그 이상의 수요가 더 많이 오니 네.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블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버블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뾰족한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힌트, 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라. 더 어, 크게 온다.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 버블은 진짜 크게 오죠. 그럼요. 실제 근데 버블이 올 수 있을까? 왜 AI 버블론이 일었던 게 벌써 지금 한 반년도 전 이야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럼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럴 때 버블이 오죠. 네. 오히려 오히려 버블이 사람들이 오죠. 다 한쪽 방향으로 낙관에 막 쏠렸을 때 그럼요. AI 무조건 대박이야 이럴 때.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네. 몇 달 있다가 혹은 내년 정도 되면 네. 또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어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때 AI 버블론 막 일었을 때도 요 앞에 이선엽의 투자나치만 있습니다만 이선엽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건데 앞으로는 그럼 AI 버블론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버블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선엽 대표님이 이영수 대표님 언급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제가 2007년에 기자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한국거래소에서 그때 아마 금융투자협회인가 거기서 강의를 마련해 줬어요. 경제 기자들. 그때 이선엽 대표님이 강의하셨어요. 제가 그때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증시라든지 맞습니다. 경제 공부를 할 때 재무제표 보는 법하고 사실은 제가 경제의 어떤 기본 지식을 쌓는데 거의 이선엽 대표님의 어떤 지식을 많이 거의 배웠죠. 뭐 네. 상부상조. 거의 제자 같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식 산업이 좋은 게 네. 그거예요. 누가 뭘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네네. 서로 더 상승작용,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인데 제목이 그러면 실전이고 네. 투자 방법이 들어갑니까? 그럼요.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버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버블은 항상 터지고 나서 기억하니까. 그러면 선열이 낭자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전 처음에 고수들. 네, 뭐 지금 슈퍼개미가 됐거나 아니면 예, 뭐 어디 예, 예. 운용사 대표하고 계신 분들, 진짜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 시장에서 3, 40년 버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기대하기로는 버블이 터지기 전에 영화처럼 딱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현금화 딱 해가지고 살아남는 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요. 시장에서 떠나면 안 돼요, 버블은. 아,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산 리밸런싱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았어요. 자산 리밸런싱을 하신 분들이 살아남았고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입니다. 아, 99년도에 보면 그때 과열되어 있던 주식들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인기가 없는 펀더멘탈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개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를 많이 편입을 하셨죠. 사실 그때는 시장 더 가는데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99년도 당시에는. 근데 그게 나중에 2000년에 보면 옳았다. 그리고 이제 막상 또 터지고 나면 싸게 또 주워 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쓰러지더라도 주도주 않고 쓰러져라. 네. 그러면 빨리 올라온다. 그죠. 네. 물려도 주도주, 물려도 맞습니다. 1등에서 물려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선엽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도주가 끝나면 그냥 영화가 끝나는 거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연이 조연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도주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있는 주도주들은 그 다음에도 또 새로운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네. 그러니까 먼저 뛰어내리거나 네. 시장에 뭔가를 좀 맞추려고 하면서 들락날락 하려고 하거나 그런 정확한 타이밍을 또 알 수도 없다라는 거고 그 책에서 보면 또 테크 투자에서는 침투율 10%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있던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 갑자기 뭔가 시장에서 막 확산이 돼서 10%를 넘어갈 때쯤 될 때 네. 주가가 제일 좋아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보면 네네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제일 뜨거웠을 때가 보면 침투율이 10% 내외일 때고요. 그때 막 생태계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10% 침투율은요 100% 성장할 수 있어요. 침투율이 10%에서 20%까지는 네, 그럼 100%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30%가 되면 3배 성장하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한 거고 침투율이 한 40% 50% 가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때는 주가가 피크아웃 성숙기로 가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쓸만한 사람들 다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또 HBM도 똑같았죠. 처음에 HBM이 전체 메모리에서 침투율이 1에서 2%일 때는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저거 그냥 마이너 시장이에요라고 하다가 10%일 때 제일 뜨거웠죠. HBM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그게 한미 반도체였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슈퍼스타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전기차도 그랬었죠. 자동차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배터리가 이제 막 10% 침투율일 때 제일 뜨거웠죠. 근데 이제 그 침투율이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면 그게 캐즘에서 꺾이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침투율이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건지 수요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때 글로벌 트렌드가 ESG 트렌드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AI가 중요하니까 ESG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AI 발전하고 전력 맞습니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AI 돌리려면 지금 석탄이나 석유 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있었고 HBM도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그 MLCC도 엄청 올랐어요. 네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MLCC는 원래 있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MLCC가 메인이었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가 전장화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이제 침투율이 10%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AI 서버에 또 엄청나게 왜냐하면 AI 서버가 전기 어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용량이. 그러면 이제 MLCC가 굉장히 고용량의 다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침투율이 이제 10% 넘어가니까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좋죠. 또 이게 반도체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실전 투자 중에선 이영수 대표님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책 나온 것도 아마 다들 아실 테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삼성전자 막 18만 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인데 어떻게 들어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네.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면요. 절대 행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비싼 거죠. 아니, 뭐, 반도체 주식이 지금도 쌉니다 그러면, 아니, 작년 9월부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넌 싸다는 이야기 하니. 근데 싸다라는 이야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예, 그냥, 아, 저놈은 우리를 속여서 외국인들한테 떠넘기려고 맞아요. 그런 무력 떠넘기기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쉬어 있는데 요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야시잡설 찍다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을 팔았다는 사람이 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캔디 먹고 있습니다. 목캔디. 그거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IT 쪽이 워낙 용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계단 하나부터 올라오면 사실은 이해는 되잖아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럼요. 예. 그리고 테크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마니아 분들이 자산이 작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10명 중에 8명은 다 IT로 버신 분이에요. 그렇죠. 기술주, IT.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또 IT의 나라고 그럼요. 반도체의 나라기 때문에 또 거기서 성장주가 또 많이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또 사이클도 잘 보면은 또 큰 흐름을 또 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반복이 돼요. 테크 시장은. 그렇죠. 일정 주기로 있어요. 사이클이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생겨요. 지금 이제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이 또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공부해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라는 게 결국 다 연결돼서 가는 거지. 그렇죠. 뭐 세상에 없던 게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게도 네. 또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